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문제풀이반 첫 시간을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죠. 밑줄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능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 썩히다와 썩이다의 구별이에요. 자, 이건 쉬워요. 속을 썩이다, 이 이외에는 모두 썩히다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썩히는 거고, 또 2번에 쓰레기를 썩히는 거고. 그러나 속을 했으니까 3번은 속을 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썩이다죠. 그러므로 속을 썩여 하고 활용을 해야겠죠. 따라서 나는 이제까지 부모님 속을 썩여 본 적이 없다. 또 4번에 또 새로 구입한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썩히고 있다. 그래서 기계를 썩히다 하고 써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 썩이다와 썩히다의 구별은 자주 시험에 묻고 있고요. 속을 썩이다, 그 이외에는 모두 썩히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비슷한 말로 사기다와 삭히다가 있죠. 사기다와 삭히다. 이 경우도 분을 사기다 하고 사기다 하고 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삭히다, 홍어를 삭히다. 그래서 사기다와 삭히다의 구별도, 즉 사람의 심리적인 걸 얘기할 때 분을 사기다, 속을 썩이다 할 때 이를 쓰고 그 외에는 히를 표기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 문제 2번. 가부터 라를 고쳐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가에서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틀려. 즉 틀리다와 다르다의 구별을 묻는 거죠. 자, 틀리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옳다죠. 반면에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고요. 그래서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고, 틀리다의 반대말은 옳답니다. 여기서 생김새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즉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생김새는 서로 다른 거죠. 따라서 많이 달라라고 써야죠. 맞게 고쳤죠? 자, 그리고 거기 가에서 생김새가 나하고는 했을 때 나하고는 하고에 밑줄 치고 나하고는 달라. 이때 하고는 조사예요, 조사. 비교, 조사격, 조사입니다. 물론 너는 보조사고요. 따라서 이때 하고는 비교, 조사격, 조사지 동사 하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따라서 나하고는 하고 조사니까 모두 붙였었죠. 나하고는 달라 라고 고치고요. 다음 2번 나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바람을 바램으로 고쳤는데요. 틀렸죠? 바람 그대로 둬야죠. 그리고 좋은 결실이 맺어지다라는 말보다는 결실을 맺다. 목적어로 취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실은 맺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히려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라고 써야죠. 그리고 여기 결실이란 말이 열매를 맺다는 뜻이니까 이게 더 까다롭게 들어가면 중복된 표현이 돼요. 중복된. 그러므로 더 옳게 고친다면은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겠죠. 자, 바람과 바람의 차이점. 바라다는 합격을 바라는 것이고요. 바래다는 빛이 바라는 거죠. 따라서 합격을 바라다 바람이고요.
빛이 바래다 바람이죠. 그래서 바라다의 명사형이 바람, 바래다의 명사형은 바람이죠. 다음 다에서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자, 이렇게 주어가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하고 명사절이, 이렇게 명사절이 주어로 오면 서술어도 반드시 뭐뭐라는 것이다, 뭐뭐라는 점이다, 이렇게 명사문으로 서술어가 와야겠죠. 따라서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맞게 고쳤죠? 좋겠다는 거야 하고 명사문으로 서술어를 바꿔줘야죠. 다음에 4번은요.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자, 인간을 하는 목적어가 하나 나왔고, 사랑하다는 이 인간을 하는 목적어와 호응을 하지만 시련을 주다, 시련을 주다는 목적어 인간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시련을 주다라고 쓸 수는 없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시련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뒤에 시련을 준다는 말과 호응하기 위해서는 즉 인간에게 하는 부사어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서술어가 둘이 나오는데 앞에 호응하는 문장 성분이 하나만 나왔을 때 그것이 둘 다 호응하는지를 검토해야겠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시련을 준다라는 말은 목적어가 오지 않고 부사어가 오니까 부사어에 해당하는 인간에게 하고 부사어, 필요한 부사어를 삽입을 해야겠습니다. 자,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다음 3번을 가면요. 사자성어의 쓰임을 물었어요. 사자성어의 쓰임. 자, 우리 매년, 올해 금년 말이 되면 이렇게 교수협회에서 교수신문에 올해의 한자성어 그러고 1위부터 한 10위까지 나와요. 어제도 뉴스에 나왔던데 분류과계, 즉 잘못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올해의 한자성어로 내는데 그런 시사적인 것도 한번 체크를 해두기 바랍니다. 다른 날 하지 말고 오늘, 알겠어요? 오늘 한번 검색해서 올해의 한자성어하고 즉 최근에 한 3년간의 올해의 한자성어하고 나온 것은 체크해 두면은 또 도움을 받습니다. 자, 사자성어 쓰임을 물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사자성어 뜻이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건 이제 안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안다고 치고 그 사자성어를 실제 문맥에 맞게 썼느냐. 그러므로 사자성어를 공부할 때도 그냥 낱말 뜻만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자성어를 어떤 경우에 쓰는가, 이 문맥적인 걸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그는 구곡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다. 구곡간장은 굽이굽이 구부러진 그런 창자죠. 그래서 굽이굽이 구부러진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다. 그래서 주로 이 구곡간장이라는 말은 마음의 비유적인 의미로, 마음을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애끓는 그런 심리적 요소에 애끓다라는 말로 이 심리적 요소에 구곡간장이라는 말을 쓰죠. 따라서 구곡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 맞고요. 2번. 곡학아세란 말은 대체로 학문을 왜곡해서, 글자 그대로야. 곡학, 학문을 왜곡해서 아세, 세상에 아첨하는 거죠. 따라서 학문의 정도를 걷지 않고 곡학아세 하는 이가 있다. 맞겠죠? 앞에 학문의 정도를 걷지 않는 것, 곡학아세. 따라서 2번도 맞고요. 다음에 구밀복곰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배신의 칼을 품는 것.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로 구밀복검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구밀복검일 수 있으니, 이 말은 뭐야? 겉은 달콤한데 속은 칼을 품는, 즉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맞죠?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다음에 4번,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당랑거철의 자세라고 했는데, 당랑거철은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선다라는 말로,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선다라는 말로 무모한 행위를 말합니다. 겁없는 무모한 행위를, 겁없이 하는 무모한 행위를 우리가 당랑거철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괜한 의협심에, 그지? 괜한 의협심에 머리 짧은 조폭 아저씨 10명하고 상대하겠다 나오는 거, 그런 무모한 행동을 우리가 당랑거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다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즉 당랑거철은 무모한 짓을 쓰는 거니까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다는 행위하고는 거리가 머물어 가장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죠. 자, 당랑거철, 구밀복검, 곡화가세, 구곡간장 모두 자주 출제됐던 거. 그래서 한자성어는 나왔던 것이 또 반복이 출제되니까요. 특히나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한자성어하고 이론반에서 이미 한자성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주제별로 그 한자성어들 반드시 기본적인 건 암기해 두기 바랍니다. 특히 근래 3, 4년 동안에 이 수능에서 한자성어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한자성어 쪽이 여러분들이 약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 시험에서 한자성어는 100% 출제되는 영역이 하나니까 한자성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한자성어를 할 때는 글자 하나하나에 주목하지 말고 전체 그 관용어니까, 수거니까 당랑거철하고 전체 글자를 주목을 해야지, 당랑이 뭐고 거가 뭐고 철이 뭔가 이런 건 참고로만 한번 읽어둘 필요가 있지만 그걸 주의해서 보지 말고 당랑거철, 무모한 행위 하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로 가죠. 4번 문제로. 4번 문제.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민의 그 의사소통 행위가 어떤 특징이 있나 점검해 봐야죠. 자, 지난번에 너랑 같이 들었던 면접 전략 강의가 정말 유익했어 했더니 지민이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자, 먼저 뭐 했어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일단 듣고, 그랬어? 하고 듣고, 나도 그랬는데 하고 공감을 표시했죠? 다음, 특히 아이스크림 회사의 면접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어. 그랬더니 맞아 하고 그 중에서도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라는 것.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즉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의견도 얘기했죠. 즉 그 중에서도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는 첫 번째 내용이 인상적이었어. 그러면서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전략이 면접에서 그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민의 의사소통의 특징은 일단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자기 의견도 표현한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띄어쓰기 하나만 주의합시다. 거기 방금 지민의 두 번째 대화에서 맞아, 그 중에서도 그중 밑줄 치고, 이때 그중은 합성어라 항상 붙였습니다. 그것 중에서라는 의미인데 이때 그중은 아예 한 단어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항상 붙여 쓰고요. 그리고 첫 번째라고 했을 때 첫은 관형사고 번이 의존명사고 째는 전미사니까 첫이 관형사, 번은 의존명사,
째는 전미사니까 첫과 번을 띄워야죠. 첫 번째. 또 끝에 줄에 지민의 방금 대화 끝에 줄에 그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이때 줄은 의존명사예요. 주로 목적어에 쓰이는 의존명사입니다. 이때 줄은 뭐의 준말이 아니야. 준말이 아니고 줄이 명사야. 줄이라는 의존명사. 그러므로 반드시 띄었어야죠. 효과적일 줄 몰랐어. 자, 다음은 이제 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이제 5번으로 가보죠.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구운몽도 우리 여러 차례 나왔죠? 그래서 우리 앞서 공부하다가도 구운몽 같은 경우에는 자주 봤을 거예요. 구운몽이라는 이렇게 고전 소설이 등장하면 무엇보다도 어느 시대에 등장했는가. 대체로 소설이 유행했던 건 언제라고? 조선 후기. 따라서 구운몽 역시 조선 후기 고전 소설이고요. 자, 특히 이 구운몽은 이 몽자류 소설이란 말이야. 즉 몽자류 소설이라는 얘기는 꿈을 제재로 했다는 거죠. 꿈을 제재로 한 몽자류 소설의 효시가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우리가 몽유록, 즉 꿈을 제재로 하는 건 몽유록계 계열의 소설이라고 하고, 이 소설은 조신의 꿈부터 시작해서 오랜 전통이 있어. 그런데 아예 제목에 꿈 몽자를 넣어서 쓰여진 소설을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고, 이는 구운몽이 맨 처음에 시초가 되죠. 그래서 구운몽은 몽자류 소설의 효시가 되는 작품이고요. 이 몽자류 소설보다 더 넓은 의미가 뭐라고? 몽유록계 소설. 몽유록계 소설은 꿈을 제재로 한 소설을 몽유록계 소설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제목에 꿈 몽자가 들어가 있는 걸 몽자류 소설, 하위 개념으로 몽자류 소설이라 해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몽유록계 소설은 등장인물이 꿈속에 들어가서 겪은 이야기를 쓰는 건데, 이 몽자류 소설은 등장인물이 신분이 바뀌어요. 이름도 바뀌고. 즉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으로 꿈속의 일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몽유록계 소설은 A라는 인물이 꿈속에서도 A라는 인물로 지내다가 돌아오는 거라면, 이 몽자류 소설은 A라는 인물이 꿈속에서는 B라는 인물로 등장해서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구운몽도 이 9구자가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건데요. 즉, 이 소설에는 성진과 팔선녀가 주요 인물이고, 이들이 꿈속에서는 다시 양소유와 육첩의 관계로 경험을 하죠. 그래서 현실 세계와 꿈속 세계에서 등장인물이 달라져요. 같은 인물이 제목과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런 소설을 몽자류 소설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보다도 이 구루문자, 즉 꿈속의 이야기를 다룬 거다. 즉 인생은 구름과 같이 그렇게 무상하다. 그래서 인생무상이라는 그런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즉 성진이라는 수도승이 꿈속에서 양소유라는 양반집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다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알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승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구름이 걷히더니, 자, 이 구절은 이제 성진이 양소유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모두 누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래서 현실,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인몽, 꿈에서 빠져나오는 걸 강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소설은 소설의 구성상 강몽의, 즉 꿈에서 깨어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과정, 인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꿈에서 다시 현실로 나오는 과정을 강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 승상이, 이때 승상은 양서유를 말하죠. 그래서 양승상, 양서유를 말합니다. 승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구름이 거치더니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성진으로, 다시 양소유에서 성진으로 돌아오는 부분이죠. 승상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자기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위에 앉아 있었는데 밑줄 쳐 향로의 불은 이미 꺼져 있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그래서 인생 태어나서 죽기까지 부귀영화를 모두 누린 것이 결국 하룻밤의 꿈이었더라. 우리 그걸 일장춘몽이라 하죠. 일장춘몽. 하룻밤의 꿈이었다 하는 걸 말해줘요.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이때 108염주가 걸려있다는 얘기는 다시 뭐로 돌아왔다는 거야? 스님으로. 다시 본래의 신분인 스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런 오브제, 즉 예술품의 소재, 이런 소재로, 즉 성진이 양소유였다가 다시 성진으로, 현실 세계의 스님으로 돌아왔음을 이런 소재가 말해주고 있죠. 108염주를 들고 있으니까 다시 스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밑줄 쳐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더라. 자, 머리털이 방금 깎은 듯 까칠까칠하다는 얘기는 결국 이 꿈속에서의 꿈을 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즉 자신은 꿈속에서 한평생을 누렸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현실에서 잠깐 잠이 든 것이다. 그래서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더라라는 얘기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완연한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가 아니었으니, 위의라는 얘기는 위엄과 위엄 있는 모습, 위의하면 위엄 있는 모습, 즉 승상의 그런 위엄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에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인간 세상 밑줄 치고 연화도량 밑줄 치고, 그래서 꿈속의 세계는 바로 인간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성진의 현실은 연화도량, 도를 닦는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화도량이 성진에게는 현실이지만 이것이 더 이상적인 도를 닦는 세계고, 그리고 꿈속에서의 세계가 인간 세상과 유사한 그런 부귀공명의 세계였지. 따라서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의 삶과 연화도량의 행장 성진의 삶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이 구운몽의 큰 줄거리예요. 그리고 실제 현실인 성진의 세계는 진리를 구하는 연화도량의 세계고, 그리고 꿈속에서의 세계는 실제의 현실과 너무 유사한 부귀공명을 누리는 인간 세계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인간 세계의 허망함,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독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지.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출장 입상하고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6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밑줄 쳐? 다 하룻밤 꿈이었다. 즉 일장추몽이었다 하는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하룻밤 꿈이었다라는 구절이죠. 이는 필시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셔. 이런 꿈은 어떤 꿈이었어? 이런 꿈은 어떤 꿈이었어? 부귀공명이 다 헛되다는 것. 양소유로 살아가는 삶. 양소유로 살아가는 삶이 다 헛되다는 것. 부귀영화가 모두 헛되다는 이런 꿈을 꾸게 하셔.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이름을 알게 하신 것이로다. 그래서 이 글은 이 소설의 결말 부분으로 강몽 구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1번 양소유는 장흥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맞죠? 양소유는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껴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스스로 요게 틀렸지.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 누구의 덕이라고 했어? 사부가 나를 깨닫게 했다. 사부가 나를 깨닫게 했다 하고 생각하고 있지 스스로 환멸을 느끼고 돌아온 건 아니죠. 그러므로 2번 스스로라는 구절이 틀렸습니다. 3번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계야? 성진이 있는 곳은 어떤 세계야? 현실의 성진의 세계는 어떤 세계? 위에 표현대로 한다면 연화도량의 세계야. 진리를 구하는 세계란 말이야. 그렇지? 반면에 성진의 꿈속에서 양소유가 된 세계가 오히려 인간 세계에 가깝고. 이해됐죠? 자, 현실의 성진의 세계가 오히려 진리를 구하는 연화도량의 세계고 이 성진이 꿈속에 겪었던 현실 세계가 오히려 꿈속의 세계가 오히려 인간 세계와 유사하고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진이 분명히 현실에서의 이름이 성진인데 그가 살고 있는 이 성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인간 세상이 아닌 여기서 말하는 인간 세상은 부귀공명을 쫓는 세계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세계다. 진리를 구하는 세계다. 이 얘기예요. 다음 4번 성진은 자신의 외양을 통해 꿈에서 돌아왔음을 인식한다. 그렇죠? 손에 다시 108염주가 걸려있고 손목에 그리고 머리는 각각은 소화상의 몸이다. 즉 스님의 몸이다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외양을 통해 꿈에서 돌아왔음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문제 5번의 정답 몇 번? 2번이죠. 즉 양소유가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다시 성진의 모습을 돌아온 건 스스로의 깨우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다? 즉 스승에 의해서. 여기 스승이 이제 육간대사죠. 육간대사. 위에서 노승이라고 표현된 인물이 성진의 스승인 육간대사로서 이 육간대사의 깨우침에 의해 성진이 돌아온 거죠. 이해됐어요? 우리가 항상 이 깨달음은요,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 같지만 사실 인생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 건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주어질 수도 있죠. 여기서는 양소유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냐 하는 걸 깨닫는 건 바로 육간대사의 깨우침에 의해서 노승의 깨우침에 의해서 다시 현실의 성자로 돌아오는 거죠. 자,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6번으로 가죠. 6번의 가부터 라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시조 4편을 주고 이 각각의 시조에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먼저 가는요, 간밤에 부던 바람, 눈소리 치단 말과 낙낙장성이 다 기울어 가노매라.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자, 항상
고시조에서 눈서리가 등장하면 이 눈서리는 부정적 시호로서 매우 급박한 정치 현실을, 즉 매우 급박한 전국 정치 현실을 상징하는 그런 사물로 눈서리가 등장하고요. 여기에 대해 반대급부로 매화가 등장하거나 소나무가 등장하거나 국화가 등장하거나 이러면 이때 매화나 소나무나 국화는 바로 그 시국에 꿋꿋하게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충신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쳤다는 얘기는 시국이 매우 어수선해졌다. 정국이 매우 급변하고 있다 이 말이고, 그럴 때 낙낙장성이 다 기울어가는 뭐라 충신들마저 결국 자신의 지조를 꺾고 기울어가는 그런 위기일발의 시기다 이런 얘기지.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무엇하리요라고 해서 이 가시조는 결국 급격한 정세에 충신들마저 변심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노래한 거죠. 너무나 급박한 정세에 즉 지조를 지키는 게 어려움을, 자신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시조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이다. 맞죠? 그렇죠? 다음 나의 시조는요. 철령 높은 봉에 쉬어넘는 저 구름아 고신 원루를 비삼아 띄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분들 어떠리. 자, 이 시조는 이 임목대비 폐위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대비의 폐위에 반대했던 화자가, 대비의 폐위에 반대하여 귀양 가던 화자가 자신의 그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노래한 거예요. 자, 이 노래에서 즉 우국충정의 그런 마음을 노래한 작품인데, 자, 이 시조에서 문학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그렇게 나라를 염려하는 자신의 우국충정의 마음을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죠? 어떤 사물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비유했어요? 자신의 나라를 염려하는 심정, 우국충정의 마음을 어떤 사물에 비유했어요? 구름에 비유했죠. 구름에. 따라서 이때 구름은, 우리 대부분 고시조에서 구름은 간신배 같은 부정적 시호로 쓰이는데 이 시조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즉 자신의 우국충정의 마음을 구름에 감정이입했어요. 그래서 철령 높은 봉우리에 쉬어넘는 저 구름아 고신 원루를, 즉 외로운 신하의 억울한 눈물,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비를 삼아서 띄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에, 여기서 님은 임금이겠죠? 구중궁궐에 계신 님이니까 임금이겠지. 즉 임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라고 해서, 즉 신하의 그런 우국충정의 마음을 구름에 감정이입해서 즉 비를 내려달라, 님 계신 구중심처에 비를 뿌려달라 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 나시조는 우국충정의 마음을 노래했고요. 자, 다의 시조는요, 연정시죠. 연정시. 즉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화우 흩뿌릴 때, 자, 이화는 백꽃이죠? 백꽃이 비가 내려 뿌린다라고 했으니까 이는 실제로 비가 온 게 아니라 백꽃이 비처럼 뿌리는 거니까
이는 봄이라는 계절적인 배경을 말해주지. 즉 봄에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즉 봄에 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꽃피는 봄에. 남자는 봄에 사랑을 시작하는데 이 노래의 화자는 봄에 이별을 했다는 겁니다. 추풍낙엽에, 여기서 추풍낙엽은 역시 계절적으로 언제를 말해요? 가을을 말하죠?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말해요.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즉 가을까지도, 봄에 이별을 했는데 가을까지도 뭐 하는 거야?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가을까지도, 즉 이별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누구예요? 바로 봄에 헤어진 님이겠죠? 봄에 헤어진 연인이겠죠?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은, 자, 이때 천리에 할 때 천리는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기보다는 헤어져서, 즉 헤어져서 인간과의 마음이 멀어진 것, 즉 심리적 거리를 말해주는 거죠. 심리적 거리감을 말해주죠.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따라서 봄에 헤어졌는데 가을까지도 잊지 못하고 미련을 떠는 그런 헤어진 사람의 마음을, 즉 아직 완전히 잊지 못한 헤어진 사람의 그런 애달픈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자, 라의 시조는요, 바로 시대적 배경을 역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남명 조식 선생이 임금의 승하 소식을 듣고 이를 애통해하는,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이 임금의 승하 소식을 듣고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자, 조선조의 사대부가 임금의 승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게 특별할 게 없는데, 이 특별할 게 없는 이 시조가 왜 남겨지느냐? 자, 똑같은 슬픔이라도 누가 슬퍼하느냐에 따라서 특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하늘나라에 가서도 행복하길, 어떤 죽음에 대해, 즉 주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행복하길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 죽은 이에 가까운 피부치가 뭐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남매가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하길이라고 쓴 건 느낌이 다르잖아. 그렇지? 제3자의 표현과 같은 문장이 제3자의 표현과 당사자의 표현은 다른 거예요. 이해돼요? 따라서 지금 이 노래에서도 중요한 건 조식이라는 인물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야 임금의 죽음을 슬퍼한 게 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자, 남명 조식은요, 당대 이황 선생과 서로 쌍벽을 이루는 그런 제야의 아주 스승으로 추앙받던 분인데, 한 번도 벼슬길을 살질 않았어요. 즉 매우 학식이 높은 분인데 임금이 그렇게 관직을 내린다고 해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너무나 심했던 당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한 번도 벼슬살이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대부가 임금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걸 애도하는 그런 노래를 남겼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실린 거죠. 자, 본문에도 그런 상징, 즉 실제로 벼슬살이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상징하는 시어들을 썼어요. 삼동에, 자, 삼동 밑줄 치고, 여기서 삼동은 한겨울인데, 실제로 임금이 한겨울에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 삼동은 바로 당시에 당쟁이 심한, 당쟁이 격화된 그런 시국을 삼동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겨울이라고. 당쟁이 아주 치열했던, 격심했던 그런 시국을 삼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 시국의 한복판에서 베옷을 입고, 여기서 베옷은 벼슬하지 않은 선비를 말합니다. 벼슬하지 않은 선비의 삶을. 그러니까 자신은 한 번도 벼슬살이를 하지 않았죠. 따라서 벼슬하지 않은 그런 선비의 삶을 베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설 읽다가도요, 베옷 입은 선비, 이런 구절이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사대부는 사대부인데 한 번도 벼슬살이를 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벼슬살이를 하지 않은 사람을 베옷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삼동에 베옷 입고, 그러니까 아주 시국이 어수선할 때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살면서 아멸의 눈비맞아, 아멸은 진짜 동굴에서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누추한 삶을, 아무리 선비라도 벼슬살이를 하지 않으니까 삶이 녹록지를 않았겠지. 그래서 누추한 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아멸의 눈비를 맞아가며 라는 얘기는 그만큼 누추한 삶을, 누추한 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름 낀 변내도 쬐인 적이 없지만, 구름 낀 변내를 쬐인 적이 없다. 여기서 변내, 볕은 볕이죠. 즉 임금의 은총이에요. 자신은 한 번도 임금의 은총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는 거지. 즉 구름 낀 볕도 쬐인 적이 없다. 이 말은 자신은 한 번도 임금의 은총을 받은 적이 없다. 이때 구름은 바로 당시에 간신배에 둘러싸인 임금을 말하는 거니까 이때 구름은 부정적 시어로 쓰인 거죠. 이때 구름은 부정적 시어로서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임금의 은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만, 서산에 해가 진다고 하니, 서산에 해가 진다는 건 뭘 상징한다? 해가 임금이니까 해가 진다는 건 임금의 승하죠. 임금의 승하 소식을 듣고 그를 서러워하노라. 따라서 이때 해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이 아니라 누굴 말한다? 임금을. 그래서 임금의 승하 소식을 듣고 이를 서러워하는 노래입니다. 따라서 6번에 가장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죠. 우리 가나다라 시조 모두 교과서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자주 빈번하게 출제된 시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조를 시험장 가서 비로소 읽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죠?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그 상징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점을, 그러니까 시조는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어렵지는 않지만 짧은 만큼 또 그 시조에 나와 있는 사물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6번의 정답은 4번. 다음 7번에요. 기역 디귿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역은 가름이냐 가름냐를 구별하는 문제고, 자, 본문에서
어떤 어휘가 들어가야 될지 실마리가 되는 건 뭐예요? 승패를 그랬죠? 승패를.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르다라는 얘기니까. 승패를 나누다, 가르다라는 얘기니까 가르다의 명사형은 뭐예요? 가름. 반면에 가름은 언제 써요? 새 것으로 가름. 새 것으로 갈다. 이 갈다의 명사형이 가름이죠. 새 것으로 갈다. 갈다의 명사형이 가름이지. 다음 니은번. 올해 영화제 시상식은 11개. 자, 시상식의 상의 종류가 11개 부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뭐 가장 대상 하면서 11개 부문. 이때는 부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부문. 이건 그만큼 종류별로 상이 종류별로 11개로 나뉘어 있다는 얘기고요. 부분은 전체에 대해서, 그죠? 전체의 일부를 부분이라고 하죠. 선생님,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도 어떤 영화제 일부가 아닙니까? 그런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합치면 하나의 상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해돼? 전체에 대해 일부라는 의미의 부분은 이 부분이 뭐야? 전체를 이루어야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나무에게 줄기는 부분이 되지만 부문이라고 안 하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 부문이라는 얘기는 종류라는 얘기야. 부문이라는 뜻은 종류라는 얘기야. 따라서 올해 영화제 시상식이 11개 종류로 나눠졌다는 얘기지. 11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 정답은 1번이죠. 우리가 3개를 채워야 되지만 2개를 가지고 답이 골라지면 굳이 3개까지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그 형제는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뭐가 안 돼? 구별이 안 되는 거지. 즉, 구별이 안 되는 거고 구별이 안 되다. 부분은 종류가 구분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구별은 우리가 판단할 때 헷갈리면 구별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종류가 헷갈리면 구분이 안 되는 거고. 자, 따라서 7번에 그 형제는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형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다음 8번. 다음 글에 동기와 단계 조직에 따라 가마를 배열한 것 했어요. 일단 가부터 마까지 순서 정하는 건데, 일단 가는 1단계란 얘기지. 선택지를 봤더니, 그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나냐, 다냐, 라냐로 한두 개로 압축되겠죠? 자, 그럼 본문 보면 설득하는 말하기에서 메시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동기와 단계라는 게 있는데, 1단계는 주제에 대한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향기한다. 그래서 가에서 지난주 제 친구는 일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다 하고, 즉 청자의 관심을 끌만한 사건을 소개했어요. 2단계에서는요, 특정 문제를, 요게 포인트지,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해야 돼요. 요게 포인트야. 듣는 이와 관련지어서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해야죠. 따라서 다에, 아마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2천여 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의 첫 번째 줄에서
아마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즉 2단계에서 말하는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말했죠. 이해됐죠? 그러므로 가 다음엔 다가 나와야죠. 그리고 3단계에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 그러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뭐예요?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치는 것. 그지?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헬멧을 착용하라. 이 얘기가 나온 게 어디야? 나죠. 따라서 가, 다, 나의 순서죠. 그리고 4단계에서는 이제 다시 청자에게 그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를 구체화해줘라. 따라서 라에서 만약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착용하면 신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여 요게 포인트죠.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그래서 마지막 마에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8번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어떤 이론적인 걸 설명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배열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였고 이런 문제에서는 반드시 위에 1단계가 맨 처음에 2단계가 다음으로 이런 순서를 따라야 되고 각각의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빨리 찾아내면 되는 거야. 여기서 2단계에서 포인트는 뭐야?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해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5단계에서도 포인트는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뭐뭐 해라 라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써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8번의 정답은 2번. 다음 9번 문제로 가죠.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먼저 글에 대한 이해를 물었는데 우리가 만나는 글은 문학을 빼면 문학적인 글을 빼면 두 가지밖에 없어. 뭐 아니면 뭐 설명하는 글 또는 설득하는 글. 그렇죠? 설명하는 글은 새로운 정보를 알려줄 것이고 설득하는 글은 논증적인 주의 주장을 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설명하는 글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설명하는 내용을 올바로 알아들었느냐라는 것이고 설득하는 글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주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린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결국 윗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알아차렸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을 묻는 게 아니라 일치, 불일치를 묻는 문제니까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윗글에 고스란히 쓰여 있어요. 먼저 1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첫 단락에 나왔죠. 첫 단락에 즉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무슨 시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작업을 수행했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복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두 번째 단락에 펼쳐져 있어요. 2번 복지기관과 수급자 거주자 사이의 거리는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어디 써 있어요? 즉 그 거리가 수급자의 거리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두 번째 단락에 역시 이 지도를 활용하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방문 상당 위치를 선정하고 또 이 사업을 통해 15분 내에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나와 있고 3번 복지기관의 접근성 분석 결과는 복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가 된다. 세 번째 단락에 써 있죠? 복지 셔틀버스 노선 4개 증설. 지금 스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완벽하게 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 없는데 뭘 그러고 있어. 그 1, 2, 3에 나와 있는 핵심어가 윗글에 있는지 그거 확인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 핵심어들이 윗글에 있는지. 왜냐면 설명하는 글이잖아.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이니까 그 화제가 되는 게 윗글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만약에 설득하는 글이라면 그 화제가 되는 말에 대해서 옳다고 하는 건지 그르다고 하는 건지 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눈여겨봐야 되지만 설명하는 글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걸 다루고 있는가? 그렇지? 그걸 다루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는 글에서 이런 걸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얘기 써 있지 않다고. 설명하는 글은 이런 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윗글에 있는지 확인하면 되죠. 4번 복지공감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 수급자의 개별 만족도라는 용어 자체가 없잖아. 이해돼요?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라는 용어 자체가 없잖아. 자, 따라서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 4번이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 하죠.